여러분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9절 자산의 취득과 평가 본문 세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외화 자산 부채의 평가라는 주제입니다. 외화 자산 부채에 대해서 환율이 바뀌면 회계상으로 외화 환산 손익을 인식한다 그지요. 세법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외화 자산의 부채 평가에 대해서 세법에서 다른 자산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자의적 평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세법 내용이 딱 규정되어 있답니다. 자, 금융회사가 아닌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는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신고해가지고 그 방법을 적용한답니다. 선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1이라는 방법과 2라는 방법 둘 중에 하나로. 출발점 먼저 정리할게요. 출발점이 뭐라고? 금융회사가 아닌 법인입니다. 우리 전산세무 1급 자격시험을 보면 우리 회사는 금융회사입니다. 이렇게 주지 않답니다. 금융회사가 아니고 컴퓨터를 만드는 제조회사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우리 전산세무 1급 자격시험에서는 이 내용이 이제 적용된다 이겁니다. 참고로 금융회사일 경우에는, 은행일 경우에는 요렇답니다. 주석 내용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보기로 하고요. 자, 금융회사가 아닌 법인이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방법 1은 거래일 환율 평가 방법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달러로 되어 있는 외상 매출금이 있다라고 봅시다. 애당초에 외상 매출금이 발생할 때의 환율로 그냥 평가하자 이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애당초 발생했을 때의 환율이랑 기말 현재의 환율이랑 차이 부분에 대해서 장부에 외화 환산 손익을 회계 처리했을 거다 그지요. 요거를 인정 안 한다라는 의미다 이겁니다. 요 1번이라는 방법으로 우리 회사는 적용하겠습니다라고 신고할 수도 있고요. 또는 2번이라는 방법으로 적용하겠습니다라고 신고할 수 있답니다. 2번 방법은요. 마감 환율 평가 방법이랍니다. 3년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 기준율. 매매 기준율이라는 거는요. 나라에서 고시하는 환율을 의미한답니다. 우리 회계에서 따지는 기말의 환율 그거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다. 회계에서도 나라에서 고시하는 환율 그게 기말 현재의 환율이구나 라고 보고 회계 처리하거든요. 그냥 매매 기준율이라는 거는요. 용어 자체 정도, 용어 정도만 눈에 익혀두시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기말 환율을 말하구나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환율을 말하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라에서 고시한 환율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환율이니까. 법인세법에서는 이렇게 나라에서 고시한 환율을 매매 기준율이라고 부르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혹시 무슨 환율이라고 불렀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준환율이라는 말을 불렀습니다. 기준환율.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그 환율을 기준환율이라고 불렀고 법인세법에서는 매매 기준율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용어가 조금 서로 다르게 쓰고 있구나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라는 방법은요. 이겁니다. 3년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그 외화 자산 부채를 평가한다는 말이니까 바꿔 말하면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외화 환산 손익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겁니다. 이 방법으로 적용하겠습니다라고 신고해도 됩니다. 그래서 1이라는 방법, 2라는 방법 둘 중에 하나를 회사가 선택해가지고 신고하면 그걸로 적용해 주겠다 이겁니다. 선택평가. 됐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이라는 방법으로 신고하면은요.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외화 환산 이익은 마이너스 세무조정 쳐버리고요.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외화 환산 손실은 플러스 세무조정, 이렇게 세무조정 해야 될 겁니다. 반면 2번이라는 방법으로 신고하면은요,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외화 환산 이익 또는 외화 환산 손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니까 세무조정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됐죠? 그리고 금융회사는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의 금액이 엄청 클 거거든요. 그런 회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3년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 기준율로 평가를 합니다. 즉 2번 방법만 반드시 적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금융회사는 강제평가다. 뭐 그렇게 현재 규정이 되어 있대요. 자, 그 다음에 요런 내용이 적용되는 것 출발점이 뭐였습니까?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였다 이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인데요. 우리 화폐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해 보자 이겁니다. 회계도 당연히 똑같습니다. 외화 환산 손익을 인식하는 것은 외화 자산 부채 중에서 화폐성에 대해서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개념 화폐성이라는 개념은요, 회계도 똑같고 세법도 똑같습니다. 알아두시면 유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외화 환산 손익이라는 개념을 아주 회계 처음 접할 때부터 우리가 공부해 왔지만 사실은 화폐성이 무엇이지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분석은 안 하고 그냥 지금까지 공부해 왔다 이겁니다. 이제 우리 어느 정도 회계 지식, 세법 지식을 갖춘 상태니까 화폐성이 도대체 무엇이지라는 걸 한번 좀 구체적으로 딱 분석해 보고 개념을 확실하게 좀 잡아두자라는 취지에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봅시다. 화폐성이라는 의미는요, 확정된 화폐 단위 수량으로 말 뭐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어려워진다, 그지? 확정된 화폐 단위 수량으로 회수하거나 지급해야 되는 것이 회수하거나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자산 부채를 말한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달러지 뭐, 달러. 1달러라는 거 생각해 봅시다. 1달러라는 100달러라는 외국 지폐를 들고 있다. 그러면요, 요거는 오늘 100달러 들고 있는 건 100년이 지나도 100달러 그대로입니다. 그죠? 확정된 화폐 단위 수량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환율이랑 100년 후 환율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그렇다 하더라도 딱 요런 고정 확정된 화폐 단위 수량으로 딱 픽스가 돼 있다 이겁니다. 고정이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런 거를 화폐성 자산 부채라고 부른다. 굳이 이제 개념을 말로 풀어가지고 설명하려고 보니까 엄청 어렵게 이렇게 서술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100달러라는 지폐 당연히 화폐성 자산 부채고요. 100달러라는 외상 매출금 당연히 화폐성 자산 부채입니다. 100달러짜리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다. 100달러라고 딱 고정이 돼 있잖아요. 이제 달러라는 화폐 수량으로 고정이 돼 있는 거다 이겁니다. 환율이 그 사이에 아무리 많이 바뀌어도 이걸로 딱 그대로 고정돼 있는 거다. 됐습니다. 그래서 화폐성 자산에는 이런 게 해당된답니다. 외화 현금, 지폐, 외화 예금, 외화 예금 통장에 달러 계좌에 100달러가 딱 입금돼 있다 그러면 딱 그걸로 고정돼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다음에 매출 채권 100달러라는 외상 매출금은 딱 이렇게 고정돼 있잖아. 달러라는 화폐 수량으로. 미수금도 마찬가지, 대여금도 마찬가지, 임차 보증금도 마찬가지. 됐죠? 이런 것들이 화폐성 자산. 화폐성 부채요. 매입 채무 반대 개념, 매출 채권과 미지급금, 미수금과 반대 개념, 차입금, 대여금과 반대 개념, 임대보증금, 임차보증금과 반대 개념. 그죠? 뭐 이렇게 매치시키면 바로 정리되겠네요. 이런 것들이 화폐성이고요. 비화폐성은 이제 이런 것들이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 100달러 주고 사왔답니다.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사왔는데요. 12월 달에 보니까 그 재고자산 시장 가격이 엄청 올랐답니다. 150달러가 되었답니다. 뭐 100달러가 아니고 기말에는 150달러로 달러 금액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 그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은 비화폐성 자산이고 장부에 달러로 사왔던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외화 환산 손익을 인식 안 한다 이겁니다. 당연한 소리다, 그죠? 이런 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별표 쳐주십시오. 선급금, 선수금 이런 부분은 비화폐성이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0달러짜리 제품을 외상으로 팔았답니다. 팔았는데 1000달러 중에서 100달러는요. 계약금 명목으로 미리 받았답니다. 그게 뭡니까? 선수금이지, 그지? 그러면 기말 현재 외상 매출금은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900달러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기말의 외화 환산 손익은 그 900달러 그것만 가지고, 즉 매출 채권인 외상 매출금 요것만 가지고 외화 환산 손익을 구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미 계약금으로 받은 100달러 그거는 이제 결제가 끝난 겁니다. 앞으로 100달러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외화 환산 손익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다 이거지. 당연한 소리다, 그죠? 당연한 소리인데 실무하시는 분들조차도 뭐 이런 개념을 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별표 쳐서 개념 정리했다. 됐죠? 선수금, 선급금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화 환산 손익을 인식 안 한다. 꼭 명심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그래서 뭐 화폐성 자산 부채는 당연히 달러가 환율이 바뀌면 외화 환산 손익이 인식한다라는 내용 다시 한번 강조되어 있고요. 됐습니다. 자, 필요한 내용 설명 다 드렸고, 자 이제 요 외화 자산 부채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최초 신고, 변경 신고 언제 되는지 이제 정리해야 되겠다, 그지요? 외화 자산 부채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1번 아니면 2번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내용 공부했고요. 두 방법 중에 뭘로 선택할 건지 신고해야 될 겁니다. 그죠? 신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를 이제 정리하자 이겁니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냐면 법인세 신고할 때까지 그 내용을 신고하면 된답니다. 법인세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식 중에 보면 이런 게 있답니다. 외화자산 부채에 대한 평가 신고서라는 게 있답니다. 그거 별게 아니고요. 우리 회사는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방법 중에서 뭐 선택합니다라고 체크만 하면 됩니다. 그 서식을 작성해가지고, 즉 체크해가지고 법인세 신고할 때 끼워 넣어서 제출하면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신고는 언제까지? 법인세 신고할 때까지 하면 됩니다. 별거 아니고요. 법 조문 읽어볼게요. 최초로 2번이라는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3년도까지는 1번으로 적용하겠다라고 규정되어 있답니다. 즉 바꿔 말하면 회사 네가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네가 아무것도 신고를 안 했다고 외화자산 부채 평가 신고서라는 서식을 아예 한 번도 회사 태어나고 나서 한 번도 제출 안 했다고 무신고하면은 1, 2 방법 중에서 1번을 적용할 거야 라는 뜻이다 이겁니다. 별거 아니죠? 1번이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거래 환율 평가 방법, 즉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외화 환산 손익을 전부 다 세무조정으로 없애버리는 이 방법이다 이겁니다. 됐죠? 세법의 속도도 아시겠죠? 외화 자산 부채 그거 가지고 평가 손익으로 각 3년도 소득금액 건드리는 거 별로 지금 안주하고 있는 상태다 이겁니다. 그런데 2번이라는 게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이렇게 적용되고 있으니까 이걸 완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굳이 선택할 수는 있다라고 지금 규정은 되어 있지만 네가 만약에 아무것도 신고 안 한다면 그냥 우리 세법 마음대로 세법이 좋아하는 1번 방법으로 적용하겠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방법을 적용하려고 하는 법인은 적용하려는 최초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할 때 그 관련 서식을 제출하면 된다. 이때까지 무슨 방법인지 신고하면 된다 이겁니다. 법인세 신고할 때 외화자산 부채 평가 방법 신고서라는 서식을 제출할 때 거기에 그러면
2번이라는 방법 말고 1번이라는 방법으로 체크해서 신고하면 안 됩니까? 당연히 됩니다. 그죠? 그때도 요때까지 신고하는 거다. 그래서 요 서식을 제출해 가지고 적용하는 평가 방법은 계속 적용된다 이겁니다. 그 방법으로. 그래서 매 3년도마다 그 서식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한번 동그라미 1, 2 중에서 어떤 방법입니다라고 신고하면 그게 그냥 계속 적용된답니다. 그리고 신고한 방법에서 다른 방법으로 바꾸려면 1에서 2로 바꾸든 2에서 1로 바꾸든 뭐 바꾸려면은 몇 개 사업연도가 지나야 되냐고요? 5개 사업연도 지나야 된다. 됐죠? 그리고 세법 조문 볼 때 조금 꼼꼼하게 볼 필요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5개 사업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5년이 아니다, 그지? 따라서 우리 회사의 사업연도가 만약에 6개월이다. 그러면 이 규정을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6개월 곱하기 5. 그렇게 그 기간으로 따진다 이겁니다. 5개 사업연도라고 되어 있다. 꼼꼼하게 보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와 유사한 법조문을 앞에 단원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배웠냐면 인정이자율 적용할 때 회사의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우리 회사는 당좌대출 이자율로 적용하겠습니다라고 신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 신고하면은 몇 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으로 적용된다고요?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으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3개 사업연도고요. 지금 보는 이 규정은 5개 사업연도. 이렇게 좀 비교 정리해 두시면 수업 목적으로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됐습니까? 세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살펴봤고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금액으로 분석해 볼게요. 세법상 외화 환산 손익 동그라미 2번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 또는 손익에 산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답니다. 즉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외화 환산 손익을 그대로 인정해 줄게 그 뜻일 겁니다. 외화 환산 손익 어떻게 계산하냐고요? 이렇게 계산한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죠? 달러 금액에서 3년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 기준율 그거를 곱해서 그러면 여기에 기말 현재의 금액이 될 거다, 그죠? 기말 현재 환산 금액이 나올 거고 기존에 기록되어 있던 환산 전 원화 기장액을 빼면 외화 환산 손익이 톡 튀어나올 겁니다. 외환차 손익은 뭡니까? 외화 자산 부채가 없어질 때 인식하는 손익이다, 그지요? 외화 자산을 회수하거나 외화 부채를 상환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 또는 손익에 산입한다라고 세법에서 규정되어 있답니다. 회수 상환하는 원화 금액이랑 원화 기장액이랑 요 차이 금액. 즉 회계에서 말하는 외화 차손익 세법에서 그대로 인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됐죠? 그래서 금액적으로 디테일하게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외환 차손익은 세법에서 그대로 인정한답니다. 다만 외화 환산 손익은 동그라미 1로 신고하면은 인정 안 하고요. 동그라미 2로 신고하면은 인정하고 그렇답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 자, 사례 볼게요. X1년과 X2년 세무조정료. 회사는 외화 자산 부채의 평가 방법을 신고한 적이 없답니다. 그러면 무슨 방법? 1번이라는 방법이 적용된다. 마감일의 환율. 자, X1년도 10월 20일에 500달러짜리 제품을 외상으로 수출했답니다. X2년도 2월 20일에 대금을 현금으로 회수했답니다. X1년도 10월 20일의 매매 기준율 이렇고 X1년도 말의 매매 기준율, X2년도 2월 20일의 매매 기준율 이렇답니다. 됐죠? 자, 장부요. 지면 관계상 동그라미 3개를 뭐 K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자, X1년도 10월 20일에 대변의 매출 50만 원, 차변의 외상 매출금 50만 원 기록했을 겁니다. X1년도 말에
장부 봅니다. 장부. 자, 장부. 기말 현재 외화 자산, 화폐성 외화 자산인 외상 매출금이 있으니까 환율 변동분에 대해서 당연히 외화 환산 손익을 인식할 겁니다. 자, 애당초의 환율이 발생했을 때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었는데 연말의 결산일의 환율을 보니까 1달러당 1,100원으로 100원만큼 환율이 올랐습니다. 우리 회사 입장에서 기분 좋지 뭐, 그지? 달러로 기록되어 있던 자산이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다 이겁니다. 환율이 바뀌었기 때문에 100원만큼 1달러당 100원만큼 회사는 이익 보는 거다. 100원 곱하기 500달러 계산해 보면은 100원 곱하기 500달러 계산해 보면 5만 원 이익 본 거거든요. 따라서 차변의 외상 매출금 5만 원 자산의 증가, 대변의 외화 환산 이익 5만 원 그렇게 기록할 겁니다. 됐죠. 그리고 그 다음 연도 2월 20일에 외상 매출금이 현금으로 회수되었습니다. 대변의 외상 매출금 5만 5천 원 없애고요. 원래 있던 5만 원에서 X1년도 결산할 때 5만 원만큼 증가가 되는 바람에 55만 원이라는 외상 매출금이 재무상태표에 있는 상태였다 그지요? 그게 현금으로 회수될 때 없어진다 이겁니다. 대변의 외상 매출금 55만 원 기록되고, 그 다음에 돈 들어오는 날이 환율로 계산돼 가지고 돈 들어올 겁니다. 원화가 2월 20일 날 환율이 1달러당 1,160원이었답니다. 1,160원 곱하기 500 그렇게 돈 들어오겠다 그지요? 1,160 곱하기 500 하면은요 58만 원 계산됩니다. 차변에 현금 58만 원 기록됩니다. 그래서 55만 원이라는 외상 매출금 없어지면서 현금이 58만 원 들어오니까 3만 원 이익 봤다 이겁니다. 외환 차익으로 기록한다. 이렇게 회계 처리가 쭉 될 거고요. 세법에서는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달러로 외상 매출했다고요? 그대로 인정합니다. 좀 지우고 계속 진행할게요. 자, X1년도 결산할 때 회사는 이렇게 회계 처리했는데 세법은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 안 한다 이겁니다. 회사가 평가 방법을 신고를 아예 안 했으니까 동그라미 1번 방법을 세법에서는 적용한다. 그러면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내용을 세법에서는 인정 안 하니까 어떻게 쓸데없이 지금 이익을 기록해가지고 자산을 늘려드렸다 그죠? 그거 인정 못하게 했어. 자산을 줄여라는 마이너스 세무조정 들어가고요. 마이너스 유보다 이겁니다. 자산 여기에 너무 크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감소시키는 걸로. 자, 그 다음에 돈이 들어올 때요. 회사는 이렇게 회계 처리했는데 세법에서는 외화 환산 이익을 인정을 전혀 안 한 상태니까 외상 매출금이 얼마짜리라고 보는 겁니까? 애당초 발생했던 50만 원이었다라고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돈 회수될 때 없어지는 외상 매출금은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돈은 58만 원입니다. 그래서 차이 나는 8만 원에 대해서 외환 차익으로 기록해야 된다라고 본다 이겁니다. 그리고 세법에서는 이렇게 세법 나름의 기준으로 따진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은 인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잖아요, 그지? 세법상 외환 차손익은 인정하는 거다 이겁니다. 송금 또는 입금으로. 그래서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은 인정을 하되 그 기준은 조금 다를 수 있다 이겁니다. 동그라미 1번 방법이 적용될 때는 외환 차익이 계산이 될 때 8만 원으로 계산된답니다. 말 됩니까? 그런데 회사는 3만 원으로 외환 차익을 계산했으니까 뭔가 지금 왜곡됐다 이겁니다. 세무조정해야 되겠다 그지요? 5만 원만큼을. 왜 이익이 8만 원인데 3만 원으로만 너 이익 기록했니? 이익을 좀 추가해 라는 입장에서 동그라미 세무조정, 즉 플러스 세무조정 될 거고요.
소득처분은 뭐 이러한 세부적인 나왔던 원인은 뭐다고? 과거에 외상매출금이라는 요 자산이 왜곡됐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거다 이거지.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보로 소득처분한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니까 요때 생겼던 세무조정이 없어지는 날 반대 세무조정으로 끝나는구나. 그렇게 큰 그림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겁니다. 됐죠? 이것이 동그라미 1번 방법이 적용될 때의 외화 환산 손익과 외환 차손익에 대한 세무조정이다. 어렵지 않고요.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별표 쳐두시고 잘 개념을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자산에 대한 평가 방법 정리했고요. 이제 마무리 지어보려고 그럽니다. 세법상 자산의 평가 기준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은 이렇답니다. 평가 손익을 인정 안 하는 것이 원칙이래.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를 평가했을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세법에서 규정되어 있답니다. 말이 어려운데 그거 속뜻은 뭐라고 결론적으로 풀어보면 그 말을 풀어보면 뭐 아무리 열심히 장부에서 자산 부채를 평가하더라도 장부 금액을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는 말은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평가 손익을 인정 안 한다고 뜻이다 이겁니다. 됐죠? 그것이 원칙적인 입장이다. 왜 그러냐면 자산 부채를 평가해가지고 평가 손익을 인식하는 거 그거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걸로 보기 때문이다. 실현되지도 않았는데 네 마음대로 왜 수익 또는 비용 같은 걸 인식하니? 그래가지고 각 3년도 소득금액 왜 건드리니? 인정 못하겠어? 라는 것이 기본적인 세법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평가라는 거 그거는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시키는 걸 말한 것이다. 당연한 소리고요. 다만 감가상각은 제외한답니다. 됐습니다. 요게 원칙적인 입장이고요. 이제 예외적으로 자산의 증액 또는 감액에 대해서 평가 손익을 인식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게 이제 몇 개 있다 이겁니다. 그거를 이제 정리해 보려고요. 자, 보험업법에 따라서 고정자산의 평가 이익을 인식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때는 보험업법이라는 법률에서 뭐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세법이랑 요 보험업법이랑 서로 충돌이 있으면 좀 이상하다 그지? 그래서 한 발 양보했다 이겁니다. 세법에서 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인정해 주겠답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되고 이런 겁니다. 보험회사 같은 경우 돈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지? 보험료 낸 거 많이 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거를 어디에 보통 투자합니까?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부동산 가지고 있다 보면 그 가치가 오를 수가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험업법에서는 평가액 인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세법에서 그거라면 인정한다. 이런 거는 그냥 이런 문제에서 혹시 지문으로 등장할까봐 소개해 드리는 거다 그죠? 그냥 보험업 회사다고 뭐 그러면 뭐 이런 것도 인정되나 보다 하면서 넘어가면 되겠다 이겁니다. 중요한 건 이걸 겁니다. 자, 법에서 정해진 고정자산, 재고자산, 주식에 대한 평가 손실이 원칙적으로는 세법에서 인정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인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거를 좀 이따 정리할 거고 네 가지다 그지요? 요걸 정리할 거고 요게 세법에서 우리 실무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중요하다. 요거를 정리할 거다. 요거 정리 세부 내용 정리하기 전에 조금 체크해야 될 거 봅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 손실을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감액 사유가 발생한 사업년도에 장부에 반영을 반드시 해야만 송금으로 인정한답니다. 무슨 항목이라고요? 결산 조정 항목이다 이겁니다. 됐죠? 이런 평가 손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산 조정 항목으로 장부에 뭔가 기록해야만 그거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 걸로 규정되어 있답니다. 다만 여타의 결산 조정 항목과 지금 보는 이러한 자산의 평가 손실에 대한 결산 조정 항목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답니다. 그 부분도 조금 세세한 부분이긴 하지만 워낙 이 이슈 자체가 중요한
주제니까 좀 이러한 내용까지 세세한 차이까지 좀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타의 결산 조정 항목인 경우에는 송금 귀속 시기가 장부에 반영한 사업년도가 송금 귀속 시기가 된다 이겁니다. 즉 법정 사유가 발생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임의 대손 사유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결산 조정 항목이다 그지요. X1년도에 가지고 있던 게 부도가 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X1년도에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딱 속한다. 그럼 X1년도가 세법상 대손 사유 요건 충족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X3년도 장부에다가 이제 비로소 대손 확정 분기를 했답니다. 세법에서는 언제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까? 대손 사유가 이때 발생했더라도 X3년도 장부에 비용으로 대손 확정 분기가 되어 있으니까요. X3년도의 손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겁니다. 됐죠? 그러다 보니까 여타의 결산 조정 항목의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한 날과 장부 반영 시점이 좀 다르면은 약간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해석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는 자산의 평가 손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액 사유가 발생한 3년도에 장부에 반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한다라고 세법에서 다 규정하고 있다 보니까 요 자산 평가 손실은 요 X1년도 사건이 발생한 연도에 평가 손실 발생한 연도에 바로 요때 바로 장부에 반영해야만 요 비로소 손금으로 인정된다라고 해석해야 된다 이겁니다. X1년도 사건에 대해서 X3년도에 장부 반영한다? 안 됩니다. 손금 인정.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 손실 인정받으려면 X3년도 장부가 아니고 X1년도 그때 장부에 그냥 정확하게 반영해 주어야 된다. 됐습니다. 이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자산 평가 손실은 손금 산업 시기 조정이 불가능합니다라고 해석하고 있답니다. 조금 좀 세세한 부분이다 그죠? 그러나 이런 부분까지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법에서 인정해주는 고정자산, 재고자산, 주식에 대한 평가 손실 4가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총 4가지고요. 고정자산 1개, 재고자산 1개, 주식 2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 화재, 그 다음에 법령에 의한 수용, 채굴 예정량 체진에 따른 폐광 이런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시된 거 그때는 평가 손실 인정한답니다. 듣고 보니 당연하다 그죠? 천재지변이 생겼어. 지진이 났다 이겁니다. 불이 났어. 법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멀쩡한 고정자산을 뺏기다시피 했다 이겁니다. 탄광이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나오지가 않아. 폐광되었다 이겁니다. 이러한 아주 제한적인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될 때는 할 수 없다. 그때는 세법에서도 평가손실 인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답니다. 됐죠? 엄청 까다롭다 이겁니다. 함부로 자산 가치 감소시키면서 비용 처리하는 거를 철저하게 규제하겠다라는 법 취지입니다. 매우 제한적일 때만 인정된다. 자, 재고자산에 대해서도 매우 제한적인 사유입니다. 파손되거나 부패되어야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다. 그때는 평가손실 인정한답니다. 아시겠죠? 단순히 우리가 열심히 만든 제품이 유행이 지나가지고 안 팔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손실 인식하겠습니다. 이런 건 안 된다 이겁니다. 부서지든가 썩어버렸다. 왜 이럴 때는 진짜 못 쓴다 그지? 그때만 인정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식에 대해서 2가지 언급돼 있는데 넘어가기 전에 우리 고정자산에 대한 규정 1개 보완합시다. 고정자산에 대해서 자산 가치를 감소시키면서 비용 인식하는 거 우리 한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즉시 삼각 의제의 특례 규정에서 이미 공부 한번 했다고 기억나십니까? 고정 자산으로서 기억, 니은일 때는 가치 감소로 인해서 비용 인식하더라도 감가상각비로 보아서 한도 테스트 안 하고 그냥 넘어가 줄게라는 특례 규정이 있었다 이겁니다. 됐죠? 요 지금 보는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규정이니까 여기서 연결시켜서 이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복습합니다. 이것 또한 매우 까다로운 요건이 있었다, 그죠? 두 개로 나눴다. 먼저 시설 개체, 기술 낙후라는 딱 제한적인 사유로 인해서 생산 설비에 대해서 뭐 트럭 이런 거 안 돼. 생산 설비의 폐기 손실일 때 인정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비만 기록 1,000원은 좀 남겨 두십시오. 그리고 사업 폐지, 사업장 이전, 그죠? 뭐 사업을 접는다던가 사업장을 이제 옮긴다 이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시설을 이제 철거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당신들이 이제 떠날 때는 원상 복귀 시켜놓고 떠나십시오라고 딱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다가 이사 가면서 이제 원래대로 원상 복구 시킨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용하던 시설물 같은 거 철거해야 되겠다, 그죠? 그때는 인정해 줄게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이때도 비만 기록 1,000원 남겨두죠. 기억나십니까? 제 3절 감가상각비라는 단원에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이거 또 고정자산의 가치 감소와 관련된 비용 처리니까 여기 다시 연결시켜 보았고요. 그래서 고정자산의 가치 감소에 따른 평가 손실은 그죠? 조금 전에 봤던 요것과 직시삼각 의제 특례 규정에 있던 조금 전에 봤던 그 내용 두 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 4번 봅니다. 자, 주식에 대한 규정 두 가지. 첫 번째, 주식 발행법인이 파산했답니다. 파산은 완전히 망한 거다, 그죠? 파산은 법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확인. 그러다 보니까 법원이 확인한 부분이니까 세법에서 추가로 뭔가 규정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이미 법원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오케이, 파산되어 가지고 주식 가치가 떨어졌다고 그거는 평가 손실 인정해 준다 이겁니다. 동그라미 4번은 부도입니다. 부도일 경우에는 조금 디테일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식 발행법인이 상장법인이거나 또는 비상장법인이라면 특수관계가 없어야 돼. 특수관계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으로서 부도가 발생했다면 오케이, 평가 손실 인정해 준답니다. 다만 이때는 사후에 제대로 처리된 것인지 관리하고 싶은가 봅니다. 비만 기록 1,000원을 좀 남겨두십시오 라고 규정하고 있대요. 됐죠? 상장법인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이거는 장난칠 여지가 별로 없나 봐. 넘어갈 수 있는데 비상장법인은 규모가 작으니까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 중에서 망해가는 회사 주식을 사가지고 막 장난칠 여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기억, 니은으로 나누어가지고 규정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됐습니까? 여기 동그라미 4번 내용 됐습니다. 지금까지 세법상 자산의 평가라는 내용 배웠고 기본적으로 평가이익, 평가손실을 인정 안 한다라는 입장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뭐 이런 경우에는 평가이익, 평가손실을 인정해 줄게 이제 이렇게 딱딱 규정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이제 표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세법에서 자산의 평가이익, 평가손실을 인정해 주는 케이스는 이렇게 표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고정자산에 대해서 평가이익을 인정해 주는 거
보험업법에 따른 고정자산 평가 증일 때만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평가 손실은 천재지변, 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 채굴 예정량 체진에 따른 폐광 뭐 이렇게 그죠? 아주 제한적인 경우만 딱 인정해 주었고, 우리 앞에 제3절에서 배웠던 내용도 연결시켰습니다. 즉시상각 의제 특례 규정에서 있던 규정 있죠? 생산 설비, 시설 개체 또는 기술 낙후 그죠? 아주 제한적인 사유로 폐기할 때, 생산 설비를 폐기할 때 인정해 주고, 그다음에 사업 폐지, 그다음에 사업장 이전의 사유로 임차 시설물을 철거할 때, 그죠? 그때 인정해 준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규정에 대해서는 각각 비만 기록 1,000원이 필요했다. 그다음 재고자산에 대해서 평가이익은 전혀 인정 안 되고, 평가 손실 인정하는 거는요. 자, 평가 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했다던가 또는 파손, 부패라는 사유가 있을 때 인정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1, 거래일 환율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동그라미 1, 마감일 환율 선택할 수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데, 동그라미 2, 마감일 환율을 선택했을 때만 평가이익, 평가손실을 세법에서 인정해 주는 거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유가증권에 대해서 평가이익은 인정 안 되고, 평가손실은 파산되었을 때랑 부도 발생했을 때랑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규정이 되어 있었고, 부도 발생일 때에는 비만가액 1,000원 남겨두십시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됐죠? 좀 까다로운 내용입니다. 자산의 평가라는 주제가. 그런데 우리 수업 목적으로는 좀 정리가 딱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번 단원 설명 끝났고, 이제 이번 단원 내용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수업 목적으로 이러한 주제 정리해 보려고요.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비만 기록 1,000원이라는 거를 구경을 몇 번 했었습니다. 실무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업 목적상으로는 무시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부상 뭐 비용 처리된 게 100만 원인데 비만 기록 1,000원을 남겨두어야 된다라고 세법에서 규정되어 있다면 100만 원 전부 다 송금 인정하는 게 아니고 99만 9천 원만 송금 인정하는 꼴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세무조정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그죠?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면 안 되고 1,000원까지 딱 정확하게 고려해서 세무조정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세세한 부분이지만 총 5가지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즉시상각의제 특례 규정에 있던 내용, 시설 개체, 기술 낙후로 인해서 생산 설비가 폐기 손실되었다. 비만 기록 1,000원 필요했고, 즉시상각의제 특례 규정에서 사업 폐지, 사업장 이전 하면서 임차 사업장 원상 회복을 위해서 시설물 철거 손실했다. 그거고 비만 기록 1,000원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 완료 자산에 대해서 비만 기록 1,000원 남겨두자고 했습니다. 세법상 신고한 내용연수 5년은 이미 지났어. 7년, 8년 정도 되었다 이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용하는 물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메모 차원에서 1,000원 남겨두는 거다. 구체적으로 규정 살펴보면 취득가액의 5% 그리고 1,000원 둘 중에 작은 것만큼을 메모로 남겨두자라고 했었었다. 됐죠? 그 다음에 대손 사유 중에서 임의 대손 사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시험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거 요거였습니다.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구체적으로 따지면 수표를 들고 있다던가 또는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이었다. 중소기업의 외상의치금. 이때는 임의 대손 사유로서 인정해 주되 비만 기록 1,000원 남겨두자라고 했었다 이겁니다. 그다음 마지막 내용 조금 전에 보았다 그죠? 주식 발행 법인이 부도가 났을 때 상장 법인이거나 또는 비상장 법인이라면 특수한 게 없어야 돼. 그때
인정해 주되 평가 손실. 다만 비만 기록 1,000원 남겨두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토탈 5가지가 비만 기록 1,000원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소한 거 이런 거 외우는 거 저도 싫어합니다만 어쩌겠습니까? 우리는 시험을 치다 보니까 할 수 없어. 전부 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우리 실기편에서 자주 써먹는 거 요겁니다. 임의 대선 사유 중에서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그죠? 요거는 특히나 실기편에서 자주 접하거든요. 특히나 좀 신경을 써둡시다. 됐습니다.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해서 평가 방법 종류, 최초 신고, 변경 신고 어떻게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무신고일 때 무슨 방법으로 평가되는지, 임의 변경 때 어떻게 평가되는지, 그다음에 세무조정 연습해 보았고 자동 추인이라는 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죠? 작년도에 세무조정이 있었던 거 올해 반대 세무조정이 반드시 생겨버립니다. 유가증권의 평가요. 원가법을 세법에서는 원가법을 적용한다고 했고 무신고 임의 변경 때 어떻게 평가 방법 적용되는지, 세무조정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외화자산 부채 평가에 대해서 거래일 환율 적용법 동그라미 1번, 마감 환율 적용법 2번, 이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할 수 있다고 했고요. 평가 방법을 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세무조정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고정자산, 재고자산, 주식에 대한 법소정, 평가 손실 내용들 살펴보았습니다. 핵심 기출 문제 봅시다. 1번,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이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영업장별 또는 재고자산 종류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해서 평가할 수 있다. 맞다, 그지요? 2번, 신설하는 영리법인은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할 때까지 평가방법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한테 제출해야 된다. 최초 신고를 말한다, 그지? 최초 신고는 법인세 신고할 때까지 하면 되었습니다. 3번,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임의 변경했을 때는 당초 신고한 방법이랑 무신고 때의 방법인 선입선출법이랑 둘 중에 큰 걸로 적용한다고 했는데요. 적은 걸로 평가한다고 했으니까 3번 지문이 틀렸다 이겁니다. 정답은 3번. 4번 확인합시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 끝나기 전 3개월 되는 날까지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다. 문제 2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동일한 영업장 내에서 제품과 상품에 대해서 각각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여기 틀렸다, 그죠? 제품이랑 상품은 가라는 똑같은 범죄이기 때문에 요거는 같아야 된다 이겁니다. 동일한 영업장이라면.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 3, 4 확인합시다. 재고자산은 원가법 중에서 후입선출법을 적용해서 평가할 수 있다. 후입선출법 가능하겠다, 그죠? 3번, 수익사업을 새로 개시한 비영리 내국법인은 수익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할 때까지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신고해야 된다. 맞겠다, 그죠? 최초 신고는 해당 법인세 신고할 때까지 하면 되는 것이다. 4번, 기한 내에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 신고 없이 방법을 변경한 경우, 즉 임의 변경한 경우 신고한 평가 방법이랑 선입선출법, 즉 무신고 때 신고 방법, 그거 둘 중에 큰 걸로 평가한다. 맞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만 무신고의 평가 방법, 선입선출법을 하되 만약에 부동산일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일 경우에는 거래가 자주 있지 않을까 하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무신고 때 개별법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지문에 나와 있다. 맞습니다. 정답 1번이었고요. 문제 3번.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평가 방법과 고정자산 감가상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재고자산은 종류별, 영업장별로 서로 다른 평가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 변경 신고 시 신고 후 승인을 필요로 한다? 아니다 이겁니다. 승인 필요 없었다. 그래서 2번이 정답. 3번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만 가능하다. 맞죠? 4번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의 감가상각 방법은 사용수익 기간에 따른 정액법만 가능하다. 그것도 맞다 그죠? 그래서 정답 2번이었다. 문제 4번. 다음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의 일부이다.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고자산 평가 감 500만 원이 있네요. 작년으로부터 올해로 넘어왔다 이겁니다. 이번에 감소가 500만 원, 증가가 300만 원 되어서 기말 잔액이 300만 원. 이게 이제 다음 3년도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됐죠? 감소, 증가. 그다음 틀린 걸 찾으랍니다. 1번 기말 재고자산 가액의 기말 재고자산의 장부상 가액이 세법상 평가액보다 300만 원 작다. 기말 보자. 기말에 이렇게 남는 거다 그지? 재고자산 평가 감 실무에서 쓰는 용어지만 이런 식으로 시험에서 바로 언급돼 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자라고 했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감이라는 단어가 붙다 보니까 왠지 뭐 감소해야 되는 세무조정, 마이너스 세무조정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더라고 했습니다. 플러스 세무조정을 하면서 이름을 재고자산 평가감이라고 부른다고 했던 겁니다. 플러스 세무조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장부상 금액보다 세법상 금액이 더 크다라는 걸 의미한다 이겁니다. 기말에 300만 원이라는 것이 기록되니까 장부상 재고자산보다 세법상 재고자산이 300만 원 큰 겁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 300만 원 작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장부상 가액이 세법상 평가액보다 300만 원이 작다. 그 말은 세법상 평가액이 장부 금액보다 300만 원 크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 그지? 맞는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 당기의 각 3년도 소득금액은 200만 원 감소한답니다. 당기에 세무조정이 2개 있었다 그지? 원래 플러스 유보 있던 게 감소했으니까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마이너스 세무조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세무조정을 의미하는데 그게 이번에 증가했으니까 이거는 플러스 세무조정이 맞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마이너스 500만 원 플러스 300만 원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00만 원이지 뭐. 그렇죠? 그래서 원래 500만 원 유보 있다가 마이너스 세무조정 200만 원만큼 이번에 딱 마이너스 세무조정 200만 원이 2개로 그냥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 남는 거는 3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번 각 3년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면 마이너스 200만 원인 것이다. 200만 원 감소한다. 맞다 이겁니다. 그 다음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는 세법상의 금액에 비해서 200만 원 과소 계상되어 있다. 자, 손익계산상 비용 그지? 세법상 비용 따져봅시다. 이번에 4년도 때 마이너스 200만 원만큼 세무조정하는 거다 그지? 이번 각 3년도 동안 따져보면 마이너스 세무조정 200만 원을 하고 한다는 뜻은 매출원가, 올해의 매출원가라는 요 비용을 회계상 비용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고 할까요? 회계상 비용이 1,000만 원 기록돼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마이너스 세무조정하는 거니까 세법상 손금은 1,200만 원으로 보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맞습니까? 손익계산서 매출원가는 세법상 금액에 비해서 200만 원 작게 기록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늘리는 마이너스 세무조정을 하는 것이다.
맞다 그지요? 그래서 1, 2, 3번 분석해 봤고 정답은 따라서 4번일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까? 그죠? 쉬운데 일부러 이렇게 천천히 해석하는 겁니다. 워낙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주 물어본다고. 이론에서 이렇게 자주 물어보고 실기편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자세하게 뜯어봤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될 거고. 확인합시다. 기초재고자산 장부상가액은 세법상 평가액보다 500만 원이 크다. 여기 틀렸대요. 기초의 500만 원만큼 플러스 유보가 있으니까 플러스 유보가 있다는 말은 세법상 금액이 더 크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죠? 작년도에 이렇게 세무조정했다 이겁니다. 작년도 말 금액은 올해 초의 금액이니까 올해 초 금액으로 따져봤을 때 세법상 금액이 500만 원 큰 거다. 장부상가액이 세법상 평가액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이겁니다. 세법상 금액이 더 큰 걸로 해야 돼. 그렇게 지문이 나와야 되는데 장부 금액이 더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틀린 내용이다. 작다라고 고쳐야만 될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 4번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 9절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